문재인 대통령이 현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 의지를 밝힌 윤석열 후보를 강하게 비판하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현직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라며 강력 반발했고, 윤 후보는 정치 보복은 없다며 수사에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한국노총 정책협약식에서 친노동이 친경제, 친기업이라며 친노동 정책을 강조했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재경 전북도민의 신년 인사에 참석해 호남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여야가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대선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오후 7시 반까지 투표 시간을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여야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하루 전인 14일 본회의를 열어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대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해보는 정가동향, 모교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오늘은 후보 단일화 추진과 원팀 행보로 지지층 결집에 나서고 있는 여야의 움직임과 적폐 수사, 반중 정서 등 막판 변수로 떠오른 이슈를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0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적폐청산 수사 발언 파장이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선 현안에 대해 직접 언급을 해오지 않던 문재인 대통령이 윤 후보에게 분노를 표출하며 사과를 요구한 건데요. 야당은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라며 반발했고, 윤 후보도 사전에 정치 보복이란 없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대통령을 선거판에 끌어들인 것이야말로 정치 적폐라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장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권하면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적폐 청산 수사를 하겠다는 윤석열 후보의 인터뷰 발언에 문재인 대통령이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으로 몬 것에 대해 분노를 표한다며 윤 후보에게 사과를 요구했다고 청와대 측이 밝혔습니다.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재직 때에는 이 정부의 적폐를 있는데도 못 본 척 했다는 말인가? 아니면 없는 적폐를 기획사정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것인가 대답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의 사과 요구를 부당한 선거 개입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윤 후보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과 원칙, 시스템에 따른 엄정한 수사 원칙을 강조했을 뿐인데 민주당이 윤 후보 발언의 취지를 곡해해 정치 보복 프레임을 씌우려 들더니 대통령도 가세하는 거냐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자신의 사전에 정치 보복이란 단어는 없다며 문 대통령은 법과 원칙에 따른 성역 없는 사정을 늘 강조해왔고 자신도 같은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제가 당선이 되면 어떠한 그 사정과 그 수사에도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에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는 말씀을 벌써 지난 여름부터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반응에 청와대는 거듭 유감을 표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을 선거판에 끌어들여 소재로 삼은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자 정치 적폐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대선 후보가 정치 보복을 공언하는 건 본 적이 없다며 윤 후보를 비판했고, 보복이 아니라 통합의 길로 가시기를 참으로 진심으로 권유드립니다.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들도 대한민국을 검찰 국가로 만들겠다는 거라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대선, 윤 후보의 적폐 수사 발언을 놓고 여야 정치권뿐 아니라 청와대와 윤 후보도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면서 여야 지지층 결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국회방송 장정현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한국노총과 정책협약식을 갖고 친노동이 친기업이자 친경제라며 노사협력 관계를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노총은 12가지 노동과제를 제안하며 이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김희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한국노총과 정책협약식을 가지면서 노동행보에 나섰습니다. 이 후보는 한국노총이 요구한 근로기준법 단계적 확대와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감축 등 12대 노동과제를 담은 협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이 후보는 노사 각자가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서로 도움이 되는 협력적 관계를 구축해 통합의 세상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친노동이 친경제고 친기업입니다. 노동자가 살아야 기업이 살고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삽니다.
이 후보의 손을 맞잡은 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은 대선 승리를 위해 조직적 역량을 결집하겠다며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 후보는 또 대한약사회를 비롯한 5개 직능단체와도 정책 협약을 맺으면서 지지를 얻어냈습니다. 지도자의 무능과 무지, 무책임은 죄악이자 재앙이라며 위기를 극복할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 반드시 필요하고 자신이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과잉 의전 논란 등과 관련해 부인 김혜경 씨가 기자회견을 통해 직접 사과한 데 이어 이 후보도 다시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공직자로서 또 남편으로서 제 부족함과 불찰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사자의 그 상처에 대해서는 위로 말씀드립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15일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앞두고 민주당은 유세 방식을 공개했습니다. 오미크론 대확산 상황을 감안해 자동차를 활용한 드라이브인 유세,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유세를 펼칠 계획입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오늘 호남 민심을 두드렸습니다. 재경 전북도민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전북 지역의 경제 발전을 약속하고 전북 홀대론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보도에 박지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전북 지역 경제 발전을 약속하며 호남 구회에 나섰습니다. 윤 후보는 재경 전북도민의 신년 인사 행사에 참석해 새만금 인프라 구축과 군산 조선소 재가동, 전주를 금융 중심지로 지원 육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이 전북인들의 뜻을 잘 받드는 든든한 일꾼이 돼서 전북의 미래를 밝히는 데 함께 하겠습니다. 호남 홀대, 특히 전북 홀대론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국민의힘이 다 같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윤 후보는 비인기 스포츠 종목의 실업팀을 창단하는 민간 기업에게 세액 공제 비율을 현행 10%에서 20%로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민간 기업이 스포츠 저변 확대에 적극 나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비인기 종목 선수들이 생계 위협과 진로 걱정을 덜고 마음껏 실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야권에선 윤석열, 안철수 두 대선 후보의 단일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보수 정당 출신 전직 국회의원들과 야권 원로 인사들은 잇따라 성명을 내고 단일화는 승리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며 단일화를 통해 정권 교체와 국민 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각자의 길을 멈추고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개인적인 이해나 주위의 의견을 과감하게 물리치고 하루속히 마주 앉아라. 안철수 후보는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자진 사퇴를 통한 단일화 방식에 대해서는 한국 정치 사상 들어본 적이 없다며 불쾌해했습니다. 또 정권 교체를 하러 나왔고 모든 역량을 갖춘 후보는 자신뿐이라며 중도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과학기술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과학기술 부총리제 도입 등을 공약하고 녹색산업혁명 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박지영입니다. 국회가 코로나19 확진자나 격리자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표 시간을 저녁 7시 반까지 연장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3월 9일 대선에서 처음 적용됩니다. 강민지 기자가 전합니다. 20대 대선 투표 시간을 기존 6시에서 7시 반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6시 이후 1시간 반의 투표 시간을 따로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당초 여야는 9시까지 시간을 연장할 계획이었지만 선관위가 인력과 예산 문제로 반대하자 절충점을 찾은 겁니다. 격리 투표자들은 본투표 당일에만 투표할 수 있으며 방역당국의 외출 허가증을 받아야 합니다. 또 현행법과 마찬가지로 7시 반까지 투표소에 도착해 번호표를 받으면 종료 이후에도 투표가 인정됩니다. 투표소와 거주지의 거리가 멀어 저녁 시간에 투표가 어려운 경우엔 방역당국의 허가를 받아 낮 시간에도 별도 기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했고 자가 교통수단이 없어 이동이 힘들면 지자체가 교통 편의를 지원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았습니다.
다만 선관위가 이번 대선에만 적용하도록 하는 일몰 규정을 요구했지만 여야는 논의 끝에 일몰 기한은 따로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대선 이후 이번 개정 결과를 살펴보고 6월 지방선거에도 적용할지는 정개특위를 다시 열어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3월 9일 대선에서 처음 적용됩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여야가 정부가 제출한 14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협상에 돌입했는데요. 정부가 추경 증액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여야가 합의한 오는 14일 본회의 처리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혜진 기자입니다. 코로나 피해 지원을 위한 추경안을 놓고 정부와 민주당, 국민의힘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보다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가 반대하는 겁니다. 예결위는 오늘 기재부와 여야가 증액을 요구한 개별 사업에 대해 논의했는데 기재부가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여야가 목표한 추경안의 오는 14일 본회의 처리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14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민주당은 35조, 국민의힘은 50조 원을 주장하며 정부의 증액을 압박했습니다. 여기에 여야는 추경 규모뿐 아니라 대상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소상공인은 물론 특수고용직과 저소득층 대학생 등도 포함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어 민생과 상대적 박탈감의 이중고를 겪어온 수백만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법인, 택시 등을 포함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야는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놓고는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채 발행은 안 된다며 불필요한 예산 삭감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번 추경이 미래 세대를 빚지게 하고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추경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추경 재원의 마련의 시작은 불효불급한 예산을 과감하게 줄이는 세출 구조 조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야당의 주장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추가 재원은 재정 당국이 만들면 된다고 맞받았습니다. 새해 본예산 집행 한 달 만에 예산을 삭감하자는 것인데 전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산 집행의 효과도 나타나기 전에 무턱대고 줄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어 민주당은 추경의 생명은 신속한 처리라며 야당과 정부의 협조를 촉구하면서 여야정 논의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간직인 기획재정부는 추경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추경안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여야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추경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하며 기재부의 전향적인 수정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시기 당시 특수관계인을 제외하면 최대 주주였을 가능성이 있다며 조작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현안 대응 TF는 도이치모터스 공시 내역과 신한금융투자 주식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주가 조작 시기에 김 씨의 보유 주식이 전체 유통 주식의 7.5%를 차지했다며 매수 금액이 적어 주가 조작을 할 수 없었다는 김 씨 측 해명과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가 주가 조작 사실을 알고 주식을 대량으로 사 수십억 원의 수익을 실현해 계좌 공개를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과잉 의전 논란과 관련해 이른바 김혜경 방지법을 발표했습니다. 선대본부 장해찬 청년본부장은 갑질과 공금 횡령을 막으려면 정치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며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이 확인되면 관련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한다는 내용이 법안에 담겼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행 특별감찰관 제도를 광역자치단체에도 적용해 제2의 이재명, 김혜경 부부의 탄생을 막고 사적 업무를 지시한 상급자와 이해 당사자 모두 처벌해 꼬리 자르기를 방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에 등재하는 것에 대해서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군함도 등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해 일본 산업유산정보센터의 강제 노역 자료를 반영하도록 한 유네스코 결정과 일본이 약속한 후속 조치를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문체인은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면 일본이 반복해서 한국인의 강제 노역을 부정하고 역사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태윤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태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야권 후보 단일화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아직까지 별다른 진척은 없었는데 오늘도 비슷한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안철수 국민의당 두 후보 연일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실무 협상이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앞서 윤석열 후보는 지난 월요일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배제할 필요 없다고 말하면서 야권 단일화를 공론화했습니다. 또 정치인들끼리 서로 믿는다면 단 10분만 해도 된다는 이른바 10분 단판론을 내세우기도 했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다만 야권에선 계속해서 단일화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오늘만 하더라도 박관용, 김영호, 정의화 전 의장과 보수정당 출신 전직 의원 191명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윤 후보와 안 후보를 향해 후보 단일화는 승리의 길이고 통합의 길이다 이렇게 단일화를 촉구했습니다. 정권교체 국민행동회원들도 국민의당 당사 앞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로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이루자며 단일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 단일화 1차 시안으로 정치권에서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14일을 이제 꼽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이 10일이니까 이제 나흘 남았네요. 맞습니다. 나흘 동안에 매듭 지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철수 후보가 거듭 단일화를 반대하고 있어서 이 상황은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네. 더욱이 오늘 안 후보는 15일에 있을 공직선거 운동을 앞두고 네이버 광고와 유세차 계약을 완료했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안 후보를 겨냥해서 이 공직선거 운동 준비 움직임이 없다고 완주할 상황이 아닌 것 같다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에 반박하는 차원에서 재차 독자 완주 의지를 드러낸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처럼 안 후보는 대선 레이스에서 완주 의지를 내비치면서 단일화에 거듭 선을 긋는 모습입니다. 어제 이준석 대표가 자진 사퇴를 압박한 것과 관련해서는 한국 정치 사상 들어본 일이 없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윤 후보는 이 11일 대선 후보 토론 이후에 1박 2일 일정으로 전남 목포에서 유세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단일화 1차 데드라인인 14일, 이 14일을 앞두고도 주말 접촉도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그 야권 단일화가 이제 실현이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안 후보가 반대는 하고 있지만 일단 이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에겐 야권 단일화는 분명 이점이 있을 겁니다. 네. 안 후보가 말씀드렸다시피 반대는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단일화를 추진한다면 사퇴식 단일화 쪽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후보가 앞서 10분 단판론을 거론한 데 이어서 이준석 대표도 자진 사퇴, 이 안 후보의 결단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선 단일화가 실패로 끝나면 이에 따른 책임론이 부각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재현 최고위원은 실패할 경우에 국민들이 느끼는 실망감도 크고 이 책임론이 닥쳐올 수 있다고 진단했는데요. 또 안 후보가 단일화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밑 접촉도 불가능하다 이러면서 단일화에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네, 야권의 윤안 단일화뿐만이 아니라 여권하고도 이안 단일화도 이제 슬며시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재명 후보 구상은 어떤 건가요?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이번 주간을 이 부동층 집중 공약 주간으로 정하고 외연 확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보수 진영의 책사로 알려졌죠. 이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등을 접촉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인데요. 같은 맥락에서 안철수 후보에게도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안 후보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모든 역량을 합쳐야 한다. 그게 통합 정부다라면서 단일화를 염두에 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단일화 기류에 힘을 싣고 있는 모양인데요. 송영길 대표가 정파에 관계없이 통합 정부를 기반으로 한 책임 총리제 구상을 제시한 데 이어서 안민석 의원도 단일화와 관련해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다면서 보조를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안철수 후보는 역시나 이재명 후보 측의 러브콜도 부정하고 있어서 여권과의 단일화 가능성도 그리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에서는 대선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태윤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상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2월 10일 사람들의 시선을 끈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첫 번째 정치톡은 보복의 칼 대 자해 공갈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적폐 수사 발언이 나온 이후 정치권의 파장이 거셉니다. 여당과 청와대까지 나서 강력 반발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맞대응에 나서면서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특히 상대방을 향한 비판에 거친 표현들까지 오가고 있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미 윤석열 후보의 머릿속에는 문재인 정부는 적폐고 검사들을 시켜서 별짓을 다 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정말 미친 사람 아니면은 저런 얘기를 해놓고 또 보복 아니라고 부인하는 이런 게 훨씬 더 뭐라 그럴까요? 좀 비열하고 조금 공포스러워. 뱃속에서는 그런 보복의 칼을 이미 저는 꺼내 들었다고 봅니다. 자기 얘기잖아요. 검사시켜서 했다는 거. 수사 시스템에 의해서 비리가 드러나면 그 엄정하게 처단하겠다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국가의 작동 원리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면 저렇게 뭐 적폐 수사라는 말을 가지고 정치 보복한다라고 하느냐. 제가 보니까 꼭 스스로 자해공갈 수준이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봐라, 윤석열이 문재인을 해칠지 모른다. 그러니 이재명을 지지하자. 이렇게 지금 덮어씌우고 있는 거죠.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최재성 전 의원, 윤석열 후보를 향해 입으론 정치 보복이 아니라고 하지만 뱃속에는 보복의 칼을 꺼내 들었다면서 직격에 나섰는데요. 보복의 칼, 미친 사람, 비열, 공포.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극한 표현으로 분노를 나타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재현 최고위원은 여권을 향해서 자기들이 지은 죄가 많아서 수사하면 모두 교도소에 갈 것을 스스로가 알고 있는 것인지라며 적폐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보는 것은 친문 결집을 위한 자해 공갈이라고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여야의 신경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오늘은 문 대통령까지 윤 후보 발언을 비판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더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22일밖에 남지 않은 대선 전국에서 유권자들의 표심을 좌우할 또 하나 변수가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할머니의 부탁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자 여성인권운동가이죠. 이용수 할머니가 오늘 국회를 찾아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만났습니다. 95세 이 할머니와 38의 이 대표. 이용수 할머니는 자신의 조카 이름도 이준석이라면서 반가운 마음을 표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대표를 만난 건 위안부 문제를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국회 차원에서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였다고 하죠. 한국과 일본 모두 가입돼 있는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의 위안부 문제가 회부가 된다면 국제사회 공론화와 적극적인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이 할머니 당부입니다. 현재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도 국회 통과가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이용수 할머니는 또 한 가지 부탁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대표를 당황시킨 할머니의 부탁이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제가 부탁이 있는데 연속가족부 폐지하는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없었으면요. 그거 없었으면 우리 죽었습니다. 저희가 저희 대선 후보 공약이 지금 나와가지고 그건 대선 후보가 그렇게 정했습니다. 저희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가지고 더 큰 예산과 더 큰 지원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 형태가 아니라서 저희가 강화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는 하지 말아달라. 이용수 할머니가 꺼낸 두 번째 부탁은 바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여가부 폐지 공약 철회였습니다. 그동안 여가부 덕분에 위안부 피해자 활동과 지원이 가능했던 건데요. 이에 이준석 대표는 대선 후보가 결정한 공약이라 입장 변화가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여가부가 아니어도 더 큰 예산과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가부 폐지를 하지 말라는 이용수 할머니 부탁을 애둘러 거절하면서 대안을 찾겠다는 이준석 대표. 이 할머니도 충분히 납득하셨을지 궁금하네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그리고 오늘부터 새롭게 패널로 합류하신 박찬수 한겨레신문 대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특히 이제 박찬수 대기자께서는 이제 성환영 기자 뒤를 이어서 이제 앞으로 매주 목요일에 뵙게 됐는데요. 최 의원님과는 대학 이제 선후배 사이시라고 들었는데 함께 방송하신 적도 있으신가요? 함께 방송한 적은 없고요. 네. 전에 그 정치부 현장 기자 할 때 같이 국회 출입을 했었고 또 평소 제가 존경하고 많이 배우던 선배입니다. 네네. 네. 그 출입 현장에서 여러 번 이제 같이 일을 하셨는데 예. 기자 대기자 이제 코너를 이제 함께 하시게 된 소감 또 각오 한 말씀 들어볼까요? 예, 뭐 저는 이런 방송이 처음인데 아무튼 앞으로 지금 대선 전국의 여러 사안들을 정확하고 날카롭게 분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네, 잘 아는 사이셔도 말씀만큼은 단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최 의원께서 발제해 오셨죠? 네, 오늘이 대선 D-27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야 모두 지금부터는 지지층을 확고하게 다지고 뭐 중도층까지도 손을 뻗는 아마 이런 전략을 쓰지 않을까 싶어서 지지층 결집 나서는 여야와 막판 변수 이걸 다뤄보자고 제안합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어제 나왔던 이슈부터 좀 짚어보겠는데요. 집권 시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 수사를 하겠다는 윤석열 후보 발언이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치 보복이다, 뭐 이런 이제 선언을 했고요. 문 대통령도 오늘 이례적으로 윤 후보를 비판하면서 사과를 요구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선거 개입이라고 이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진영 간 대결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파장이 더 커질지 이 사안을 두 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듣겠습니다. 먼저 최 의원님. 네, 우선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문재인 정부 초창기죠. 2017, 18, 19년까지도 이른바 적폐청산 이름으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관련자들 이 범죄 행위라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수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때 지금의 국민의힘의 전신에서 정치보복이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정치보복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장면이 지금 이제 곧 벌어지게 될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저걸 정치보복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럼 본인이 바로 5년 전에 했던 것도 정치보복이라는 걸 자인하는 모양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런데도 왜 문재인 대통령은 저런 프레임으로 지금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사과 요구까지 했을까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은 이걸로 해서 뭐 이재명 후보를 어떤 식으로든 간접적으로 지원하고자 하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김혜경 리스크로 이 궁지에 몰린 이재명 후보에 대한 국면 전환 뭐 이런 분위기를 노리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네. 그렇다면 이거는 여권에서 하여튼 노림수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더 키우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예, 제가 지난주에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네. 지난주 화요일치에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증오와 분열을 넘어서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또 종교 지도자와 오찬하는 자리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저도 좀 돌아볼 지점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문 대통령이 도대체 무엇을 돌아보고 싶은 거냐, 자신이 했던 정책 또는 인사 중에서 어떤 게 좀 문제가 있다고 문 대통령은 생각하는 거냐 물어봤더니 이철희 수석이 그때 즉답을 피했습니다. 즉답을 피하면서도 참모들한테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얘기는 여러 번 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추측해 볼 때 과연 어떤 점을 문 대통령은 자신의 재임 기간에 국민 통합에 저해되는 도움이 되지 않은 걸로 좀 후회하고 있을까? 저는 생각하기에 적폐 수사를 너무 오래 끈 것이 그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폐 수사를 오래 끌면서 결국 촛불을 기반으로 했던 어떤 광범위한 연대, 민주당 연대가 와해됐고 그리고 분열과 또 어쨌든 대립도 굉장히 심해진 거거든요. 그런 점들을 문 대통령은 나름대로 아쉬워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 당시에 이게 적폐 수사를 했던 게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란 말입니다. 그럼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때 청와대에서 적폐 수사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었고 어쨌든 검찰이 주체가 되어 수사를 했던 건데 그 당시 적폐 수사를 했던
그 윤석열 검찰총장, 지금 이제 국민의힘 후보죠. 윤석열 후보가 이제 와갖고 현 정권의 적폐를 얘기하면서 집권하면 적폐 수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럼 도대체 지금 현 정권의 적폐라는 게 뭐냐, 뭘 수사하겠다는 거냐라고 문 대통령은 당연히 이제 격앙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런 격앙된 반응들이 이번에 어떤 이례적인 그런 걸로 어떤 나타난 걸로 봅니다. 문 대통령 측근들 얘기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좀처럼 화를 안 내는 사람이거든요. 칭찬도 잘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잘한 사람에게 잘했어라고 칭찬해 주지도 않아갖고 그냥 서운해하는 그 측근 그 주변 뭐 수석이라는 비서관들이 많고 또 그렇다고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잘못한 사람도 그게 아주 강하게 비난하지 않습니다. 뭐 일례로 뭐 아주 자기가 굉장히 그 싫어하고 자기한테 자기 생각으로 이제 못되게 굴었다고 하는 사람에게도 거참 나쁜 사람이네요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강한 그런 어조의 어떤 일종의 욕인데 네. 이번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한 발언 보면은 굉장히 수위가 높거든요. 강한 분노라든가 이런 걸로 볼 때는 어쨌든 문 대통령이 검찰 수사, 적폐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자신이 대했던 태도와 이번에 윤석열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이렇게 분노 같은 것들을 느끼고 있다. 이것들의 표출이다. 이것이 물론 이제 정치적 의도가 있고 없고 간에 어떤 그러한 개인적인 어떤 감정의 표출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관련해서 이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그 윤석열 후보에 대한 강한 비판, 언급 그리고 또 최근에 노 전 대통령 서거를 언급을 하면서 우리 정치 문화가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이걸 이제 대선판에 뛰어든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인지 두 분의 생각 들어보고요. 그게 첫 번째고 또 하나는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세 후보 모두 최근에 노무현 정신을 언급을 하면서 노무현 계승 경쟁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무현 전 대통령 언급에 나선 대선 후보들 이 상황과 또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의도 어떻게 봐야 될지 두 분의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그 최 의원님부터 듣겠습니다. 우선 뭐 문재인 대통령 생각은 저는 기본적으로 사실은 뭐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계승한 뭐 이런 표현을 여권에서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마 그냥 그런 차원의 일환일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노무현 정신 계승 이 문제는 이제 윤석열 후보도 뭐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얘기는 뭐 노무현 대통령의 그 과거 여러 가지의 뭐 사실 뭐 긍정적인 요인, 부정적인 요인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이제 이른바 국민 친화적 얘기를 많이 하죠. 뭐 소탈함 뭐 이런 거. 아마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이어받겠다. 이걸 여러 후보들 모두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노무현 후보는 여러 가지 그 서사가 있거든요. 그 2002년 대선 때 비주류로서 그 당시 이인재 후보라든가 아니면 이회창 후보, 우리나라 엘리트의 하나의 상징이던 이회창 후보를 이기고 대통령에 당선이 됐고, 그리고 또 비극적으로 이렇게 죽음, 그런 것들이 이렇게 국민들에게 던지는 굉장히 그 감동적인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0대뿐만 아니라 젊은 층 그리고 나이 든 층에서 전반적으로 가장 이제 호감 있는 전직 대통령 중에서는 가장 그 호감도가 높은 대통령을 꼽히거든요. 바로 이것이 여야 후보 가릴 것 없이 일단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자라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바탕이 되는 것 같고요. 윤석열 후보의 입장에서 보면은 저는 그 윤 후보 부인인 김건희 씨가 사적 통화에서 했던 얘기, 윤석열 후보가 그 노무현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펑펑 울었다. 뭐 전 그 얘기가 사실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개인적으로도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 그게 이번에 발현이 되고 있는 거고요. 또한 선거 전략상으로 본다면은 어쨌든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중요한 지역이 PK, 부산 경남하고 호남인데 그 호남 PK는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기반이었고 또 호남은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후보가 정치적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당시 대세론이었던 이인재 후보를 이기고 그 승리할 수 있게끔 기반을 만들어진 곳이거든요. 이 두 가지 지역에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쨌든 노무현 후보를 끌어안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강할 겁니다. 다만 이제 문재인 정부하고 노무현 정부는 분리하죠. 윤석열 후보는 DJ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다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지금 강한 적대감을
윤석열 후보가 갖고 있는 것이고 바로 그 점이 문 대통령을 더 이렇게 좀 분노하게 만든 측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 대통령이야 뭐 모두 다 알듯이 노무현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동지이자 친구였고 또 비서실장이다가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정치에 뛰어들어서 대통령이 됐는데 네. 그런 걸 부정하면서 오히려 그 윤석열 후보가 노무현을 얘기하니까 거기에 좀 더 이렇게 분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이재명 후보를 좀 지원하는 듯한 그 어떻게 대선판에 이제 참여했다고 봐야 될까요? 대선판에 참여한 거죠. 어쨌든 이거는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선거 전략상으로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예. 네. 네, 이번 대선의 막판 최대 변수 역시 단일화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국민의힘 전직 국회의원 191명이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단일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는데요. 그 목소리 잠시 듣고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각자의 길을 멈추고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개인적인 이해나 주위의 의견을 과감하게 물리치고 하루속히 마주 앉아라. 우리끼리 합치지 못하면서 어찌 대의를 말하고 국민을 믿으라 할 수 있겠는가? 네, 이렇게 당 안팎에서 후보 단일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 어제 윤석열 후보는요, 10분 안에 커피 한 잔이면 단일화가 가능하다고 언급을 했고요. 반면에 이준석 대표는 유일한 단일화 방식은 안 후보 사퇴 후에 윤석열 지지를 선언하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 단판론 그리고 안철수 자진 철수론 이걸 함께 띄우면 협상이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싶은데 길지 않게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 단일화가 이렇게 쉽게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안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어쨌든 안철수 후보를 고사시켜서 그 스스로 이렇게 주저앉히겠다라는 전략을 피고 있는데, 이거는 어쨌든 사실은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도 보면은 이미 안철수 후보는 지난 2012년 대선과 그리고 지난해 서울시장 경선에서 두 차례나 그 단일화에서 실패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럼 또 단일화를 지난해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단일화를 뭐 시도해갖고 어쨌든 성공을 거뒀습니다만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었던 말입니다. 이렇게 두 차례 단일화 경험에서 아무런 그 정치적 이득도 얻지 못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안철수 후보는 쉽사리 단일화에 응하지 않을 것이고 국민의힘 역시 안철수 후보를 고사시키면은 좋고 만약 안 되면은 3자 대결로 가더라도 상당히 그 승산이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사실 어떤 대선에서도 이 제3지대가 뭐 크기가 줄어들거나 아니면 좀 늘어나거나 이런 차이는 있어도 늘 있어 왔어요. 지금 안철수 후보는 그 영역을 노리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뭐 안철수 후보가 지금 그 대선 선거 뭐 한 27일 남았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측한다면 2위를 할 가능성 또는 1위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상식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안철수 후보가 여기서 완주를 한다고 그래서 뭐 판세를 완전히 뒤집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아마 그 본인도 저는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안철수 후보 본인도 자 여기서 정말 자기가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것이 본인의 정치 생명과 관련해서 굉장히 그걸 연장하거나 아니면 다 반전을 꾀하거나 뭐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뭐 설이 다 나옵니다. 이재명 후보와의 단일화,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 완주 세 가지 카드잖아요. 네. 이 세 가지 카드 중에 지금 굉장히 아마 심각한 저울질을 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네. 지금 저런 외형적인 모습과 전혀 다르게 저희의 과거 경험을 보면 아마도 모든 쪽과 다 비밀 협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안철수 후보가 결단만 남은 거죠. 어차피 이번 일요일하고 다음 주 월요일이 후보 그 등록 기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1차적으로는 그 전에 아니면 그 후라도 뭐 기타금 3억 원 정도니까 안철수 후보가 결단을 하기에 따라서는 단일화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마디 이제 덧붙이자면은 과연 그 단일화하면 필승일까? 저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 지금 그 윤석열 후보와 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하면은 적게는 한 5, 6%에서 많게는 10% 정도 이재명 후보를 앞서는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되는데요. 실제 단일화가 이루어지면 이 격차는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겁니다. 제가 2002년,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 될 때 그 경험이 있는데 그 선거 하루 전날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가 깨졌습니다.
깨지니까 당연히 그 이해창 후보가 다 될 줄 알고 생각했고, 제가 그 당시에 그 한나라당 출입 기자였는데 그 당시 기자실에 이해창 후보 측근들이 다 내려와갖고 선거에 이겼다고 고맙다고 쭉 인사 다녔고, 기자들은 축하한다는 얘기를 다 건넸었습니다. 근데 막상 선거 까보니까 안 됐거든요, 이게. 단일화라는 게 지금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하면 그 표가 온전히 한쪽으로 가면은 윤석열 또는 이재명 쪽으로 간다면은 필승일 텐데, 물론 이게 가능성이 조금 더 높긴 하지만 필승일 텐데, 실제로는 그 표들이 갈릴 수밖에 없고, 또 이쪽으로 단일함에 따라서 상대 쪽 진영의 결집력은 더 높아질 수가 있다. 그런 그냥 그 예측하기 힘든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 역시 그 단일화를 좀 쉽지 않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야권 단일화, 여권 단일화 이제 두 경우 수를 다 이제 살펴가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민주당의 경우에 이 단일화를 구축하려는 그 시도, 그 의도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직 이제 뭐 그 이재명 후보, 안철수 후보 양측 모두 이제 단일화 협상 사실이 없다고 이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일각에서는 이제 총리 제안설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 민주당의 이런 그 야권 단일화에 대한 시도 만약에 실제 하고 있다면 이것은 야권 단일화에 대한 견제용으로 그치는 것이냐, 아니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박스권을 탈출하려고 하는 그 국면 전환용으로 실제 이루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이번에 요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최 의원님. 그렇죠. 아니 근데 그 이재명 후보의 그 총괄 특보단장이죠, 안민석 의원이 어저께 방송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한 달 정도간 접촉을 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뭐 드러내지 못할 것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그 말을 우리가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저희가 이렇게 점검해 본 결과는 접촉이 완전히 없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그렇게 본다면 이재명 후보 쪽도 어떤 식의 제안을 안철수 후보한테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안철수 후보는 윤석열 후보든 안철수 후보든 자기한테 제안한 게, 아니 이재명 후보든 제안한 게 없다고 주장을 하지만, 지금 정황으로 보면 뭔가 제안이 오간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네. 안민석 의원 말을 다 듣지나 다 우리가 이해하지는 않더라도,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안철수 후보는 지금 아마 양쪽으로 다 이것저것 얘기를 듣고, 물론 그중에 한쪽에 손을 들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 다 절연하고 완주를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카드들이 다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예측하기가 어려운 거죠. 안철수 후보도 조금은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만약 실제 제안을 했다면 네. 그거는 어떤 의도로 풀이될 아니 수 그거는 있을까요? 네. 최소한,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안철수 후보가 포기하거나 뭐 어쩐 식으로 해서 네.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하는 게 그게 1번이고 네. 2번은 최소한 완주를 해주는 것이 좋은 거죠. 여하튼 윤석열 후보 쪽으로는 안 가는 게 좋은 거다, 이거죠. 예. 네. 뭐 저도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최 선배 얘기에 동의하고요. 제가 그 민주당 쪽 인사들 얘기 들어보면은 어쨌든 민주당에서 안철수와 단일화해야 된다라는 흐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도 최근 이재명 후보가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게 국민통합정부거든요. 네. 저는 그 상당히 유심히 봤는데, 국민통합정부를 한다면 그 가장 중요한 대상이 누구겠냐? 1차적으로 안철수 후보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또 최근에 김종인, 이상돈 전 의원을 만나고 하는 것들도 중도로의 외연 확장이고, 그 점에서 보면 안 후보와의 단일화는 이재명 후보에서 굉장히 득이 되고 명분도 있는 일이 되는 거죠. 다만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이냐라는 점에서는 저는 쉽지는 않고, 다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그렇게 계속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를 추진하는 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결국은 그 안철수 후보가 막판까지 완주할 수 있는, 단일화하면 좋고 안 되더라도 막판에 완주하면은 그것이 2차적으로 좋은 게 되니까요. 그런 점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을까. 근데 저는 현실적으로 보면은 단일화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계속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생각하시는군요.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정치라는 게 또 언제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거든요. 네. 사실 저희가 이 단일화 취재 과거에도 여러 번 해봤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같은 진영 내에서도 이 협상이 정말 되고 있는지 아니면 어디까지 왔는지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우리가 DJP 협상 때도 보면 DJ의 복심과 JP의 복심이 만나서 문제가 해결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요. 네. 그래서 저는 늘 가능성을 좀 열어두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저희의 그 취재에 안 잡히는 경우도 있다고 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과거 제가 하나 더 붙이면, 과거 저도 이제 취재 경우로 보면은
결국 단일화가 이루어지려면은 두 사람이 만나야 돼요. 후보들이 만나갖고 단판 짓지 않으면은 DJ 피연합도 사실은 그때 DJ가 청구동 집으로 DJ가 아니라 DJ가 청구동 집으로 JP를 찾아가갖고 거기서 단일화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은 아마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안철수 캠프 내에 민주당과 단일화하자는 사람도 있을 거고 국민의힘과 단일화하자는 사람도 있을 텐데 민주당은 이쪽 측근을 접촉하는 거고 국민의힘은 저쪽 측근을 접촉하는 거일 거 말입니다. 근데 최종적인 결정은 어쨌든 안철수 후보가 내리는 건데 과연 안철수 후보가 어떤 선택을 할까?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명분으로 보면은 사실 단일화의 명분은 안철수 후보로서는 굉장히 좀 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다음 질문부터는 좀 시간 관계에서 속도를 좀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요, 이낙연 원톱 선대위 카드로 지지층 결집에 속도를 내고 있고요. 어제 대국민 사과를 첫 일성으로 내건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 오늘 4선 중진들 앞에서 다시 한번 겸손을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그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해야 할 일은 국민 앞에 겸손하고 유능해야 합니다. 특임 본부장단은 4선 이상 의원들의 모임인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4선 이상이면 20년 안팎의 세월 민주당과 함께하고 성장했다는 사실, 그때마다 민주당의 혜택을 받았다는 사실이, 그 점에서 저도 여러분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민주당에서 받은 혜택을 보답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원톱 카드까지 빼들었습니다. 그동안 반명을 외쳤었는데요. 이 친문 부동층과 또 이탈했던 호남 민심을 다시 결집을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낙연 후보가 호남 출신인데다가 친문의 지지를 받아서 경선했기 때문에 이낙연 후보의 합류는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그러나 사실은 지금 친문 지지자들, 20, 30대 여성이라든가 호남이라든가 친문, 이 이재명 후보의 약한 지점들인데 이 표를 끌어올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거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윤석열 후보의 발언을 계기로 해갖고 어쨌든 대선판에 들어온 거니까 문재인 대통령 본인의 지금 역할과 영향력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사실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그렇지만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는 그동안 경선 과정에서 우리가 봐왔듯이 상당히 색깔이 달라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어차피 대선은 후보가 치르는 거고요. 다른 사람들은 주변에서 도와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어떤 색채를 가지고 있느냐가 이 뭐 중도층이든 뭐 지지층을 결집하는 것이든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도 뭐 기본적으로 그 이낙연 원톱 체제가 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은 제가 부정하지는 않는데 그 도움에는 아주 엄격한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이제 김건희 씨에 이어서 김혜경 씨까지 이제 대선 후보 부인이 모두 이제 사과하는 상황이 이제 벌어졌는데 이 두 배우자의 사과와 뭐 논란 이게 이번 대선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을 하시는지 듣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김건희 씨 리스크라고 위험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1월 말부터 시작이 됐죠. 그래서 그 이후에 뭐 7시간 45분이라고 그러는데 지금도 사실 하나둘씩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별다른 파장을 못 일으키고 있고 여론조사에서도 별 부정적인 영향을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요. 대신 김혜경 씨의 문제는 지금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거는 뭐 흔히 지금 정치권에서 뭐 880개의 뭐 무슨 녹음 파일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잖아요. 그건 나중에 확인해 봐야 되지만 현재 나오고 있는 단계란 말이죠. 나오고 있는 단계라면 이게 어디까지 갈지는 현재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김혜경 씨 문제가 심각성을 훨씬 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뭐 후보자 부인 문제는 어제를 계기로 했고 일단 일단락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양쪽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 이미 국민의힘은 김혜경 씨를 공격했고 상당한 정치적 효과를 거둔 거거든요. 여기서 더 공격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럼 김건희 씨는 뭔데라는 식의 역풍이 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후보자 부인 문제로 인한 정치적 득실은 사실은 이제 크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어제로 다 일단락됐다고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의 한 줄 논평 한마디씩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네, 지금 저희가 이제 뭐 지지층 결집 얘기를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대선은 이 지지층만 가지고 치르는 건 아니거든요. 중도를 누가 많이 확보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한 줄 논평은 지지층 결집만으로 대통령 된 후보는 없다.
이걸로 하겠습니다. 네. 예, 저는 얼마 전에 우상호 선대본부장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문 대통령 지지자 중에서 한 5% 정도만 갖고 오면 이재명 후보가 이긴다. 왜냐하면 문 대통령 지지율이 훨씬 높으니까요, 지금. 근데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공개적으로. 그러면 괜히 대통령의 대선판에 끌어들이냐라는 비판을 받기 때문에요. 그런 와중에 윤석열 후보가 본인이 먼저 그 얘기를 꺼낸 거거든요. 자기가 집권하면은 현 정권에 적폐수사를 하겠다. 이거는 민주당으로서는 참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갔고, 저는 오늘 한준 논평을 민주당 생각은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줬다라는 생각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에서는 지지층 결집에 나서고 있는 여야 움직임 그리고 대선 막판 변수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박찬수 한겨레신문 대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날이 풀리면서 미세먼지가 쌓이고 있습니다. 현재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른 상태인데요.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서 대기질이 탁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